간호조무사 주제에 감히 포도주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샹들리에 아래요. 차가운 포도주가 얼굴과 목, 가슴을 적셨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네 격떨어지게.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신 차려. 카페 알바 주제에.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포도주에 젖은 여자는 냅킨으로 조용히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벽면으로 와인 셀러가 보였습니다. 한지우는 남자친구 태준과 함께 입구로 들어섰어요. 27살의 지우,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차림. 가방도 평범한 브랜드, 화장도 수수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태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최명희 55살.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롤렉스 시계까지 명품 일색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인사했고 지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희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수수한 옷차림에 머물렀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질문 공세를 시작했어요. 부모님 직업, 구체적인 사업 분야, 지우의 직업까지 캐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에 명희의 표정이 약간 밝아졌어요. 아, 간호사세요? 아니요, 간호조무사예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희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조무사라는 말에 명희는 월급까지 물었습니다. 태준이 작게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명희는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뭘 그러냐며 계속 캐물었습니다. 지우가 적당히 받는다고 하자 명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100만 원도 안 되겠다고요.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명희는 식사 내내 지우를 관찰했어요. 수저 놓는 법, 자세, 말투까지요.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했던 말. 재벌 딸이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그 말. 지우는 그 자리에서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그 후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어요. 태준은 달랐습니다. 직업이 뭐든 상관없다고, 지우라는 사람이 좋다고 했었어요.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체가 끝나고 메인이 나올 무렵이었어요. 명희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명문대를 나왔다고, 사업도 잘 된다고 자랑했어요. 200억짜리 병원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요. 태준이 난처하게 어머니를 말렸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병원 청소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우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포도주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포도주가 얼굴과 목, 가슴을 적셨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제에 감히 정신 차려. 명희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포크와 나이프 소리도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포도주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테이블 위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명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웨이터가 황급히 달려와 깨끗한 냅킨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왔지만 명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 거예요. 지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태준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연주야,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지우가 태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어머니한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태준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그리고 명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돌아서서 레스토랑 출구로 걸어갔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준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명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간호조무사랑 결혼할 거였어. 정신 차려. 태준이 어머니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만 오갔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홍대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포도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명희와 태준도 있겠죠. 아마 편하게 잠들 겁니다.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얼굴에 쏟아진 차가운 포도주 주변 사람들의 시선 태준의 우왕좌왕하던 모습, 명희의 비웃음,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지우는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세탁 바구니에 던져뒀던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포도주 얼룩이 선명했어요. 하얀 천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블라우스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젖은 머리카락, 붉어진 얼굴, 지친 눈빛,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명희의 차가운 시선, 포도주가 쏟아지던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 태준의 우왕좌왕하던 모습.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우의 입에서 작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거리에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수건으로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태준의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디냐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했어요. 지우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한 통하면 충분했습니다. 대한제약 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 한마디면 명의는 무릎 꿇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야. 지우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래 있는 이름을 봤어요. 정비서.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정비서님, 저예요.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태준이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세요. 32살 의료기기 유통회사 대표예요. 회사 거래 내역이랑 평판을 알고 싶어요. 정비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명희와 태준도 편하게 잠들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요.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상견례가 어땠냐고 물었지만 그냥 그랬다고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간 사이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비서에게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우가 이메일을 열어 첨부 파일을 확인했어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납품, 계약 규모 200억 원, 2주 후 계약 예정. 주요 거래처는 연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이었습니다. 지우가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를 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 사람 회사가 진행하는 병원 계약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비서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서울대병원은 대한제약에서 필수 약품을 전량 공급받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대한제약의 건의를 거절하기 어렵다고요. 구매 담당 이사에게 대한제약 자회사인 대한메디텍과 거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업적 판단으로 법적 문제 없이 처리하겠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가 병원 창문 앞에 섰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평범한 병원 직원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명희 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태주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서울대병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업팀장이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2배는 뛸 거라고 말했어요. 태준도 보너스를 기대하라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대병원 구매팀 차장이었습니다. 태준이 밝은 목소리로 금요일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이 대표님, 죄송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장이 본사 구매 정책이 변경됐다고 계약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황해서 되묻는 사이 차장은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업팀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계약이 재검토 대상이 된 것 같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에게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구매 정책 변경으로 계약건은 보류 처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향후 재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진행이 어렵다고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업팀장이 다급하게 병원 측에 직접 연락해 보자고 했어요. 태준이 서울대병원 구매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틀 후 화요일이었습니다. 연세대병원 구매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부터 납품 계약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님, 다음 달부터 납품 계약 종료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5년 동안 거래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당황해서 물었어요. 담당자는 문제는 없지만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났어요. 다음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악재가 이어졌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음 분기부터 계약 해지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도 입점업체 재정비 차원에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했어요. 태준이 영업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손을 떼는 거야? 영업팀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혹시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는지 물었지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런다고요. 태준이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이 은행에 갔어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태준이 항의했어요. 담당자가 여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최근 주요 거래처 계약 종료건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당자는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만 했어요. 태준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어요. 거래처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대출도 불가능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사직서를 냈습니다. 명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아들 사업이 무너지는 걸 보며 불안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사교 모임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체면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희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명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1시간 후 태준이 거실로 나왔다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어요.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명희는 병실에 입원했어요. 간호조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2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침대 시트 교체하러 왔어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간호조무사들이 능숙하게 시트를 갈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나가면서 말했어요. 명희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조무사들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식사 도와드릴까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희는 말없이 식사를 받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사교 모임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명희 씨, 괜찮으세요? 친구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희는 초라한 병원복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색하게 웃었어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드님 회사는 어떻게 됐대요? 명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정리 중이야. 다른 친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 씨, 다음 달 자선 행사 때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희가 물었어요. 왜? 친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친구들은 5분도 안 돼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명희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명희가 퇴원했어요. 태준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이 3억 원 남았어요. 명희는 절박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 후원하던 대학병원 원장. 명희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과 급히 뵙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명희는 명품으로 치장했어요.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명희가 대학병원에 도착했어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명희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명희가 원장 앞에 섰어요. 원장님, 제발 우리 태준이 회사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측에서 계약 다시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원장이 더욱 난처해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제약그룹에서 중요한 분이 오셔서요.
병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명의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원장이 난처하게 회의실로 함께 가자고 인사라도 드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의가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원장이 한지우 이사님이라며 명의를 병원 후원회 회원이라고 소개했어요. 명의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고정됐습니다. 한지우 얼굴에 포도주를 끼얹었던 바로 그 여자. 명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명의를 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 중이니 나가주시겠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명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명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저 여자가 대한제약.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계약 취소, 거래 중단, 대출 거절. 모든 게 지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가 바닥에 앉아 오열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조무사가 명의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명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폐업했어요. 명의는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외곽 빌라로 이사했어요. 명의는 동네 약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작은 무역회사에 평직원으로 취직했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명의가 약국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정장을 입고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약혼자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둘은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명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우가 명의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명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우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얼굴에 포도주를 끼얹고 모욕하고 무시했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태준이라도. 지우가 명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명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에요. 명의가 오열했습니다. 제발. 지우가 돌아섰어요. 약혼자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명의는 거리 한복판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약혼자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약국에서 명의가 일하고 있었어요.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약사님, 이 약 주세요. 명의가 고개를 숙이고 약을 건넸어요.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그 직업인들에게 약사님이라 불렸습니다. 명희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